해외 범죄 사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한 세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사를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아마도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뽑은 미국의 대표적인 3대 브랜드로는요, 그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와 그리고 물과 경쟁하고 있다는 코카콜라, 그리고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요, 사실 레스토랑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빨리 해치울 수 있는 어떤 패스트푸드점의 이미지가 좀 강하죠. 하지만 1980년대 정도만 했어도 미국에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친근함 그리고 여유로운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와 어른들 모두가 먹기 좋고 편한 음식을 판매하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여유롭고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맥도날드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도날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이 부분은요, 캘리포니아의 그 산 이드로라고 합니다. 멕시코 국경이랑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당시 산 이드로 지역에 있었던 그 맥도날드 실제 사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이 1984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았었다고 그래요. 평소랑 좀 달랐던 거죠. 이날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 할인을 좀 해주는 이벤트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도 있었고요. 가까운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던 거죠. 산 이드로라고 하는 곳의 맥도날드 매장은요, 주 고객층이 어린 아이들과 어떤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았고, 뭐 친구랑 가볍게 식사를 하고 온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근처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간식을 먹기 위해 찾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오후 3시였어요. 손님들이 매장 곳곳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거나 카운터 앞에서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요,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뭐 각자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오후 시간을 맥도날드에서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이 평화로운 매장은 1시간 뒤 어떤 남성의 등장으로 인해서 비명과 피가 낭자한 지옥 같은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후 4시가 됐어요. 큰 배낭을 맨 남자가 매장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장 안에서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은 아무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남성의 손에 들고 있던 총들이 불을 내뿜듯이 발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난사했던 거죠. 이 남성의 손에는 반자동 소총과 반대 손에는 산탄총이 들려 있었고요. 메고 있던 가방에는 사람들을 향해 쏠 총알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래요.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이 남성이 쏜 총에 맞았고요. 총소리는 1시간 반이나 계속됐습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은 산 이드로 맥도날드 학살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날 맥도날드 총격 사건의 범인은요, 제임스 올리버 휴버티라는 이름을 가진 41살의 남성으로 당시 용접 일을 하는 용접공이었다 그래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총으로 쏴 죽인 대다수의 희생자들처럼 제임스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총과 탄약을 챙겨들고 이 산 이도르의 맥도날드로 향했으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됐던 걸까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제임스 휴버티는 1942년 10월 11일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생활이 좀 평탄치가 않았었다 그래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양쪽 다리가 다르게 성장했어요. 다리 길이가 다릅니다, 양쪽이. 이것 때문에 평생을 좀 절뚝거리면서 걸었었다 그래요. 7살에는 제임스 어머니가 좀 광적으로 종교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아들과 남편을 버리고 종교단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아버지 혼자 제임스를 키워야 됐죠. 아마도 아버지의 손에서만 자랐던 것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가 가출했어요. 아이를 버렸죠. 그냥 버림받았어요, 제임스가 어릴 때.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부인이 도망을 가자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어린 제임스를 학대를 했어요. 이런 편부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부모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자라게 되는 아이는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임스의 어릴 적에 유일한 친구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전부였을 정도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 됐었다 그래요. 이때부터 분노를 참지 못하는 충동 조절 장애 증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의 장래 희망은 장의사였다고 그래요. 다행히 좀 학교 성적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지만 입학한 지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도 그만두게 됩니다. 당시 제임스를 가르치던 교수들에게 찾아갔어요. 사건이 있고 나서 기자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임스가 학교를 다닐 때 실력은 좋았지만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보면은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일에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결혼은 하게 돼요. 제임스가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23살에 했어요.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은 자신은 어릴 때부터 좀 갖지 못했던 그 단란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나이에 이제 대학교에서 동기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고 가장이 됐죠. 결혼 후 제임스는 아내와 딸들을 위해서 성실한 남편과 아빠로 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너무 좋죠. 아빠가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가족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요. 이런 가장이잖아요. 좋아하죠. 하지만 제임스는 정도가 좀 지나쳤어요. 집착을 좀 했던 거죠. 이런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잦았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아내와 내 아이들하고만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죠. 그렇게 살면서 1970년대가 되자 제임스는 자신의 고향인 태어난 곳 켄턴 근교로 이사를 해서요, 한 공장에 들어갑니다. 용접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이때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하나 구입할 정도로 나름은 좀 만족스럽고 안정된 삶을 살고는 있었어요. 제임스가 사실 가장 살면서 인생 중에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절이 아마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가정생활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1980년대 초에요, 미국의 전 지역에 경제 불황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도 이제 이걸 겪어야 됐었죠. 일하던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실직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직장을 또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가 않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경제 불황이 닥치자 미국 정부에서 각 이제 미국 전역의 업주들에게 구조조정을 통한 어떤 인력 감축을 지시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겨우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게 되더라도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강제로 해고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수입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제임스가 자살이라는 말을 입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활고를 겪으니까 생활고를 가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방법도 없고 차라리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요. 1983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이 40살의 가장은 결국 집을 팔고 가족들을 데리고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작은 외곽 도시인 캘리포니아주의 산 이드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제임스가 사설 경비원으로 겨우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더 낳게 되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경제 불황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해고가 됐고요. 제임스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이삿짐을 꾸렸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이 식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에 살 집은 점점 작아지게 됐던 거죠. 시간이 이렇게 더 지나면서 제임스가 스스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만큼 과대망상과 어떤 자신의 계속되는 실패를 좀 세상 탓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겼던 거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자신도 느낄 정도였다 그래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아내와도 자신의 정신 치료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눴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도 문제는 결국 실직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고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정신병 이력이 남으면은 취업을 시켜주지 않겠죠, 직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봐 병원을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증세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1984년 7월 18일이 됐습니다. 그냥 뭐 저번 주와 같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는데 이날 제임스가 이제 또 직장을 구하러 나갔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벌금을 내야 되니까 법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신의 그동안 살아온 기억들을 순서대로 떠올려 봤던 거죠. 그러자 느낀 게 내가 그동안 실패의 연속뿐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버리게 됩니다. 집에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큰 배낭과 총을 챙겨서 집을 나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곧장 산 이드로 외곽의 한 맥도날드 매장으로 향했고요. 여기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도 아주 손에 꼽히는 규모의 큰 총격 사건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수요일 오후 3시 59분쯤이었답니다. 정확히는. 한 손에는 자동 소총, 이 모델이고 이게 그 우지라고 하는 기관총으로 알고 있는데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서 총을 막 쏴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한 1시간이 좀 지나서 미국 특수경찰대의 저격수의 총을 맞아서 사망하기 직전 한 77분 정도 동안 쉬지도 않고 매장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총을 쐈던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제임스 휴버티는 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총에 맞아서. 제임스 휴버티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분노를 좀 터뜨리면서 학살을 하려고 했다면은 사실 자기 말로도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죽어야겠다라는 말도 꺼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좀 죽이고 싶었어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도심가로 갔어야죠. 시내 사람이 많은 곳. 거기가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동네 맥도날드로 갔냐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자기의 인생에서 최종 목표였던 그 어릴 때 가져보지 못한 그 단란한 화목한 가정생활, 이게 결국 실패하게 되자 그것에 대한 분노를 비슷한 가족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좀 풀고 싶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아마 그 당시에 제임스의 눈에는 우리 집 빼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있고 웃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었겠죠. 이것에 대한 화풀이로 당시에 가족층이 좀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맥도날드를 범행 타겟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맥도날드에서 현장에서 사망한 21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위로비입니다. 이 사건으로 총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그중 절반이 되는 21명이 제임스의 총에 사망했죠. 사망자 중에 대부분은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맥도날드를 찾은 제임스 슈버티의 딸보다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포스터는 이 맥도날드 총기 난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77분이라는 영화이고요. 이 사건 이후에 티셔츠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당시의 사건을 가지고 만든 건데, 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힐 만큼 사상자 수가 많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여파로 영화 제작 이후에 2차 창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에서는 자사의 어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영상과 창작물들의 개봉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창작자들과 계속된 이런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제임스 슈버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은 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던 이 평범할 수 있었던 가장이 왜 불특정 다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묻지마 형태의 범죄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총격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묻지마 범죄 사건에 대한 원인과 좀 특징들을 알아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죠. 많은 수의 묻지마 범죄는요, 가해자의 정신 이상으로 인한 환각이나 착각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맥도날드 총격 사건처럼 정신병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인 불만과 분노가 갑자기 한순간에 터지면서 생기는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묻지마 범죄가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들의 심리가 다른 범죄랑은 좀 달라요. 다른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묻지마 형태의 사건을 보이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범행 후에 도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공격해서 어떤 세상을 향한 자신만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의 범죄와는 규모가 좀 다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성을 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가족이랑 시간도 보내고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여행도 갈 수 있죠. 어떤 자신만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지만, 묻지마 범죄 행위자들의 대부분은요,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상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주변인과의 대화 이런 것들로 앙금을 또 풀지 못한 채 분노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결국 어느 순간 터져버리고요. 이게 결국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임스 슈버티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어떤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친하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도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고립감이 있었고,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취업과 실직으로 인한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것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그 어릴 적 환경도 상당히 중요했죠.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이게 큰 문제점이요, 예측이 안 되죠. 언제, 어떻게, 누가 벌일지 이거는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발적인 범행의 예방법이 사실은 딱히 없어요. 그게 또 문제점의 하나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우리의 생활이 더 현대화될수록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대화 상대가 적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해지면서 현재 상태로라면은 이러한 묻지마 형태의 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도요, 2003년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비롯해서 작년 5월에 발생했었던 그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이런 것까지 보면은 꽤 많은 양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피의자가 되는 제임스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동안 겪어왔을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휴버티가 용서를 받거나 옹호를 받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유가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제임스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고 자신을 어려운 환경으로 몰고 간 이런 사회 구조랑은 전혀 상관없는 무방비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모든 현상들을 오로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임스 휴버티 단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탓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2007년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기억나시죠? 범인이 한국인 대학생이었는데 이때의 경우처럼 사람을 죽인 일은 용서를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사정을 알고 보면요, 심각한 따돌림과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된 폭행과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겪은 것에 동정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죄자이긴 하죠.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총을 들고 맥도날드로 가기 직전까지의 제임스 휴버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984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산 이드로 맥도날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